예,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첫 질문은 제가 하게 됐네요. 어, 제 질문은 제어공학 용어에서 한국어 번역 단어가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강건석 해석이나 되먹임을 뭐 딱히 학회 용어가 아니라 그냥 종래님께서 스스로 번역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번역하시겠나요? 그, 특별히 어떤 단어, 대목이면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잘, 네, 강관성을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 그러면 튼튼함? 뭐 이런. 저,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한국어 전공 용어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일단은 어, 대부분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어 전공 용어를 만들 때 짧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거기에 집착하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단어 만들기가 쉬워지고 그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면서 어떤 추각형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다음은 어쨌거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 영어 같은 경우 영어 전공 서적을 읽다 보면 제가 제일 부럽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 전공에 나오는 많은 말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어체하고 문어체의 차이가 우리나라 말처럼 크진 않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 용어도 구어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걸 뭐라고 읽어야 하나요? 연중성님? 윤중섭님? 예, 질문. 윤중섭입니다. 예, 윤중섭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네트워크 강건성 해석에서 강건성의 기준으로 어떤 모듈이 깨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실제 예를 잘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예로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카라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친구 관계 네트워크이거든요. 친구 관계인데 이제 친구 관계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 거죠. 친구 그룹 A, 그룹 B 이렇게 나눠지는데 모듈이 깨진다라는 걸 상상한다면은 이 두 개의 그룹이 하나로 합쳐진다. 만약에 두 개의 그룹에 서로 속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 관계를 다른 그룹에 있는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형성해서 그룹이 하나로 합쳐진다든가 그런 게 이제 원래 모듈이 깨지는 예고, 그게 아니면은 아예 두 개의 그룹이 또 다른 거기에 분화가 일어나서 있던 친구 관계가 없어진다든가, 그래서 만약에 각각이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네 개의 그룹이 생긴다든가, 이런 게 이제 모듈이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합쳐지는 것도 깨진다고 생각하고 있던 게 나눠지는 것도 깨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가 약간이라도 변하면 모듈이 깨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기존에 A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모듈이 강건합니다. 모듈의 구조가 뭐 엣지 하나 두 개 없앤다든가 아니면 노드 같은 거 한두 개 없앤다든가 해서 금방 깨지지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민선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올렸는데요. 하나는 아메바 연구하실 때 이래저래 계속 추적 연구를 하시면서 잡음이 진동 주기를 강화하는 요인이었다는 점이 새로웠다고 말씀을 지나가면서 해주셨는데 이게 좀 어떤 점에서 새롭다고 보신 건지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오늘 이제 기계에서
뭔가 더 넓은 영역, 또 생물, 인간, 사회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강건성 해석을 넓게 적용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게 좀 연구 트렌드?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인간 사회에도 적용하고 이런 게 요즘 추세이기도 한 건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종래님께서 연구를 실제로 하시면서 좀 여기까지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든지 뭐 이런 걸 적용을 해봤을 때 이런 걸 새롭게 알 수 있었다든지 하는 점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잡음이 보통 그 공학 쪽에서는 공학 시스템 설계할 때는 잡음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노이즈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뭘 측정하거나 항공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속도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세 각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잡음이 섞여 있으면은 그 잡음을 없애려고 알고리즘들을 많이 개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아메바 해석하면서 놀랬던 거는 그 잡음이 없는 것으로 모델링하면은 오실레이션이 하는 것이 굉장히 파라미터 값에 민감해서 금방 환경에 따라서 오실레이션 했다 안 했다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거기에 잡음을 넣으면 그런 오실레이션이 환경이 변하더라도 여전히 계속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오실레이션을 계속 보여주는 그 현상이 좀 새로웠습니다. 잡음이라는 것이 시스템 강건성을 한다는 그 내용이 좀 놀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는 뭐냐면 다른 한 가지 아메바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얘네들이 아까쯤에 비디오에서 보셨겠지만 여러 마리가 서로 이 사이클릭 AMP라는 그 분자를 막 방출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레이션 하는 현상, 외부 오실레이션 하는 게 내부에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에 또 자기 오실레이션 하는 걸 바깥으로 뱉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마리가 이 싱크로나이즈가 일어납니다. 동시 주기하는 게 이렇게 서로 딱 맞는 위상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되는 게 또 다른 오실레이션 하는 강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구 트렌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쭉 해보신 건데 딴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든지 제어공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도들이 딴 데도 적용되고 있는 건지 그런 좀 경향이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답해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제어 이론에서 강건성 해석하는 거는 사실 되게 작은 시스템 해석하는 거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특별히 제어 같은 경우, 이론 같은 경우 항공 쪽 응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항공 쪽 시스템들이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한 12차원 정도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딱 좋거든요. 이론적으로 연구하기도 좋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공부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컴퓨터에만 있는 모델이 아니고 실제하고도 굉장히 잘 맞고 그래서 항공기에 실제로 구현하고 이러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서 제어 이론들이 아마 그 정도 사이즈의 크기의 연구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물학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굉장히 큰 시스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끝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제가 그런 큰 시스템을 연구하는 거에 가장 가능성 있는 도구라고 생각되는 것은 결국 컴퓨팅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제어공학자들은 되게 뭐라 그래야지 미니멀리스트들이거든요. 뭔가를 작게 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컴퓨팅을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걸 좀 많이 이용해서 하는 게 새로운 뭔가 도약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충분히 네 답변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방에 제어하는 분이 세 명이 있는데 나중에 미선님 기회 되시면 한번 태용님한테도 비슷한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어공학이 다른 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도 한번 나중에 태용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네, 여쭤보셔도 좋을 것 태훈님께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마시러 다음에는 오세요. 네. 다음에는 이제 귀선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메바 그 질문한 거는 대답을 주셨는데요. 그 CAMP 오실레이션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잠깐 옆에서 구글했더니 그게 그 분자들 내보내서 다른 아메바들하고 통신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초반에 발표하실 때 얘기를 하시면 약간 모티베이션을 줄 것 같아서 코멘트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개성과학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냥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슈퍼컴퓨터 센터에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슈퍼컴퓨터 센터의 목표는 이제 이용자들한테 대형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로버스트하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지만 또한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 도메인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뭐 공학자, 과학자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일반 컴퓨터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슈퍼컴퓨터로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냥 데스크탑 여러 개 주지 그냥 일반인들이 똑같은 걸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알고리즘 개발하는 분 또는 뭐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약간의 이제 펀딩이 주어져서 그 도메인 과학자들하고 공학자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유럽은 좀 다른데 미국은 지금 이제 항상 그 슈퍼컴퓨터가 약간 군비 경쟁이라서 과학자한테보다 슈퍼컴퓨터 센터에 돈이 훨씬 많이 가요. 그래서 일단 막 지어놨는데 그걸 좀 사용을 안 하면 약간 시니하게 보면 정당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협업 연구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센터 내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훌륭한 연구를 했다 발표하면 우리 정부가 슈퍼컴퓨터에 이렇게 돈 팡팡 퍼붓는 게 낭비가 아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협업 연구에. 그래서 유럽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이나 이런데 컨택이 되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리 레이버를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동으로 이제 연구 과제를 써서 펀딩을 이거는 뭐 융합 과제다 공동 과제다 해서 각자 펀딩을 받아서 이제 대형 현존하는 대형 컴퓨터에 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유럽에서는 어쩐지 영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영국 자체적으로 그런 HPC라고 해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센터들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쉐어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큰 HPC 센터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산할 게 많으면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어카운트를 거기에 받아서 뭐 작은 시뮬레이션 같은 거 돌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순위가 주어지죠. 어떤 사람이 먼저 계산 타임을 먼저 많이 갖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자기가 정말로 크게 계산할 게 많다. 그러면은 간혹 그런 콜이 나옵니다. 아마 계신 데랑 비슷한 메커니즘일 것 같은데 저희 영국의 과학재단에서 그런 콜이 나옵니다. 이만큼 1년 동안 이만큼 컴퓨팅 타임을 줄 텐데 너가 뭘 계산하고 싶은지 제안서를 내라 그러면은 제안서가 통과되면 컴퓨팅 타임을 확보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계산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셔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좀 그걸 하나 최근에 나온 콜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발표에는 넣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뇌 쪽에 펑셔널 MRI라는 일종의 뇌의 동적인 시그널을 측정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알고리즘 뭔가 모델링 방법을 개발했는데 좀 계산 내용이 좀 많아서 그동안 많이 계산을 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그 슈퍼컴퓨터의 시간을 확보해서 돌리는. 예, 그래서 영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요, 이제 그러면 인건비가 그 센터에 연구원 그 슈퍼컴퓨터 센터 내 연구분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가 이제 그 대형 계산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힘들잖아요. 데스크탑에서 슈퍼컴퓨터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연구분의 인건비가 있는데 그걸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나중에 혹시 저희 나중에 국제회의 하면은 좀 예. 그때 자세한 얘기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저희 뭐 예. 아시다시피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음번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다음에 민수님은 일단 코멘트 주니까 좀 나중에 다시 질문 기회 드릴게요. 일단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다음에 민일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뇌 MRI 연구하시는 거 구조상 이제 이미지상 두 가지 그룹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발견하신 차이점이 실제로 그 두 가지 그룹에서 이제 개인들에 나타나는 행동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발견된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저께인가 트위터에 회에다가 와사비를 잔뜩 붙여서 드신 사진을 올리셨던데 그거 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리스에서 특히 이제 영국 리스에서 한인으로 살기에는 삶이 좀 어떤가 그런 거 좀 쉐어해 주시면 어떨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뒤에 거 듣다 보니 앞에 거 질문이 잊어버려. MRI에 발견하신 차이가 실제로 환자는 아니겠죠. 발런티어들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의 차이라든지 질병 발병의 형태라든지 직접 연관된 아니면 연관된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보셨는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일 관심 있는 게 뇌 쪽에 데이터를 해석하다 보면은 개인 해석으로 가고 싶은데 실무하시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개인으로 가면은 아마 차이를 못 찾을 거라고. 워낙 개인 그 차이가 너무 워낙 커서요. 거기까지는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네트워크 구성하는 자체가 제가 발표할 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됩니다. 결국 내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코릴레이션 값을 계산해 갖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요. 두 서로 다른 뇌에 코릴레이션이 크면 이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서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자를 거냐, 코릴레이션 값이 어느 정도 트레시홀드를 어디다 줄 거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 코릴레이션이 정말 진정한 연결이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와사비는 그렇게 그건 괜찮은. 리즈는 그렇게 한국 분들이 많은 영국 전체가 뭐 런던의 특정 뉴멀든이라는 지역 말고는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국 분이랑 교류한다는 걸 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리즈 사는데 제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은 아니라서 예, 살기 괜찮습니다. 근데 외국 생활하면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작은 그룹이라도 친구 그룹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빈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강연을 다 이해를 했는지 조금 저 스스로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강건성 해석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 같은 게 있겠지만 초반에 설명해 주셨던 기본적인 의미로 보면은 제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일정한 현상이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정 오차 범위를 지키면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 분야에 의지 않을까 싶은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안정성을 깨뜨리고 싶을 때 가장 최소한의 값으로 그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는 부분도 아마 같은 해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반대 방향의 생각으로 어떤 특정하게 이미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을 깨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을 구하기 위한 학문이라든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응용 분야라든가 하는 게 있을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요새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특히 그 심화학습으로 대표되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그 알고리즘에서 뭐 이미지를 보고서 이게 사람이다 뭐 자동차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민감도 해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아주 극단적인 재미있는 논문이었었는데 우리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예를 들면 뭐 고양이인데 그 중에 픽셀 한두 개만 퍼터베이션 시키면은 알고리즘은 얘는 자동차 이렇게 하는 그렇게 다른 답을 내는 그런 퍼터베이션이 존재한다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그 보안이랑 관련이 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실제 응용이 되는 분야입니다. 일종의 뭐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의도적으로 다른 퍼터베이션을 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아마 굉장히 그 컴퓨터 하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일 건데 그걸 또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럼 조금 더 발전된 안정된 시스템을 위해서 약간 디버깅 개념으로 일부러 에러 값을 나오게끔 하는 부분을 억지로 이렇게 시스템을 깨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약간 응용될 수 있다라는 이해가 맞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전통적인 제어 분야 쪽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트래킹 문제라고 있는데 두 개의 로봇이 있을 때 하나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가서 잡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는 거리를 좁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거리를 넓히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게 게임 티오리 그쪽으로 가면은 이런 연구를 많이 할 텐데 그런 것하고도 일종의 연관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안정성을 깨뜨리려고 하고 한쪽은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잘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737 맥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듣기로는 초기에 이륙할 때 그 노즈라고 하나요?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을 자꾸 시키는데 그거를 조종사가 이렇게 매뉴얼로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것 같다가 오버라이드 못하는 게 추락 원인으로 제가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게 왜 노즈를 갖다가 밑으로 이렇게 자꾸 소프트웨어가 미는지에 대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결국 그 전자장비나 소프트웨어 들어갈 때 나중에 인간이 판단하는 거를 좀 약하게 한 거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잠깐 이해를 한 것 같아가지고요. 설명하신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조금 추가로 좀 보충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맞기도 합니다. 결국 조종사가 그 잘못 작동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끌 수 있는 그 절차가 확보돼 있었으면은 절차가 그 매뉴얼상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끄고 그 시스템 MCAS라는 시스템인데 MCAS라는 그 알고리즘을 꺼버리면은 조종사들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보잉에서 그 절차를 안 만들어줬거든요. 조종사들이 몰라서 그거를 회복할 수 없었는데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건 이제 보잉 737이 되게 오래된 기체입니다. 그 옛날에 설계된 오래된 기체라서 근데 이 굉장히 성공적인 기체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보잉에서 개량을 하면서 이렇게 써왔는데 문제가 된 게 뭐였었냐면은 계속 개량을 하다가 737 맥스에서 이제
그 연료 그 항공사에서는 연료 소비가 굉장히 그 비용 절감에 아주 그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료 절감을 위해서 그 연료 절감의 획기적인 새로운 엔진이 개발됐는데 그 엔진은 이제 737 맥스에 달면서 생긴 문제가 이 밑에가 그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엔진이 상대적으로 커서 엔진이 약간 날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바뀌어서 비행기가 자꾸 이렇게 그 저기 피치업이라 그러는데 고개가 자꾸 들리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MCAS라는 알고리즘으로 pitch 노즈가 들리면 거리가 들리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낮추는 그런 기동을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노즈가 들리는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이제 받음각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맥스에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알고리즘의 그 MCAS의 그 각도를 알려주는 센서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랍는데 2개만 있는 것도 일단 놀랍고 그 중에 하나만 썼다는 것도 놀랍고 보통 요새 대부분의 그 현대 비행기들은 특히 민항기들은 그 받음각 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2개 아니고 한 7, 8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그걸 다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잘못된 센서 정보가 들어와도 리젝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추락을 네, 설명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질문 하나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냥 같이 들어도 될까요? 예, 지금 해주세요. 예, 제가 그 지금 그 영국이 이제 EU 밖으로 좀 있으면 나가잖아요. 이제 그 연구하시는 환경이나 분위기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EU 일대와 EU 밖에 있을 때 혹시 이게 좀 이렇게 벌써 느끼시는 게 좀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상황을 그 연구하시는 환경에 계속 뭐랄까 그 영향이 없도록 하실 생각이신지. 제가 앞부분은 질문이 좀- 제가 소리가 끊어져서 잘 못 들었는데 아마 브렉시트 관련해서 말씀. 예, 맞습니다. 연구 환경과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속 그 괜찮은 훌륭한 연구 환경을 계속 이끌어 가실 건지. 예, 소리가 끊겼는데 뭐 예,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연구 환경 변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느끼지는 일단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그 완전히 올 연말에 브렉시트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근데 주변에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기 유럽 쪽에서 이제 그 아카데믹 잡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선택이 일단 영국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연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고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은 황혁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읽기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독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첫째,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강건성에 대해서입니다. 주변 기계공학자들께서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대략 어떤 식의 접근을 하실까도 궁금합니다. 이것이 시스테믹 리스크 관리나 시장 안정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존의 수학자나 물리학자나 경제학자나 금융공학자들이 흔히 취하는 접근 외에 좀 막연하지만 오늘 설명 들으면서 제어공학적 엑스퍼티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계기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요. 둘째는 제어공학에서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령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을 적용해서 유용한 결과를 낸 경우들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입니다. 사실 두 질문 다 파이낸셜 쪽도 그렇고 머신러닝 쪽도 그렇고 제가 거기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첫 번째 파이낸셜 네트워크 쪽은 제가 질문을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지 제 과거에 다른 분야의 생물학이나 아니면 뇌과학 쪽의 분들하고 협동 연구하면서 얻은 경험에 얘기를 좀 드리면은, 협동 연구할 때 시간이 초반에 많이 듭니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용어도 다르고 그리고 개념도 서로 다른 개념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를 맞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네트워크 쪽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런 서로 이해하는데 시간을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다른 분야의 사람에게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설명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되겠고, 머신러닝 쪽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용한 결과를 이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제가 아주 제일 큰 방대한 데이터를 쓴 연구 경험이 제가 fMRI 시그널 해석한 경험이었는데, 그거는 여전히 문제를 잘 못 풀었습니다. 제 실제 연구는 해서 초기 결과는 한 6년 전에 냈는데, 아직도 페이퍼를 드라프트는 있는데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빅데이터인데, 뇌 연구 쪽에서는 특히 심리학 쪽 관련된 실험이었는데, 그게 개별 차이가 워낙 커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14명 정도의 데이터였는데, 개별 차이가 워낙 커서 그 개별 차이를 극복하고 뭔가 일관된 어떤 룰이, 규칙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발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쪽은 고민 중입니다. 약간 좀 더 코멘트를 붙이자면은, 이제 보통 제어공학을 하는 전공이, 공학에서는 전자공학이랑 기계공학이 있는데, 이제 기계공학에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통 맨 처음 시작을 모델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요 두 가지를 이게 수학적으로 일단 그걸 만들고,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머신러닝 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는 좀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역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저희는 블랙박스라고 부르거든요. 블랙박스에서 되다 보니까 이거를 믿을 수가 있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게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 사람 목숨이 달린 기계장치에 적용이 되면은 그래도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들어온 질문 다 받았고요.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이제 더 이상 없으면은 이제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총래님 좀 더 뭐 마지막에 질문 받으시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오늘 연결이 계속 불안정해서 일단 좀 죄송스럽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발표하면서 불안정해서 제가 불안정해서 로버스트하지 못하게 그런 쪽에서 좀 약간 헤맸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IMEC실록 반도체 국제협력과 경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벨기에에 계시는 김민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는 이제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esckorea.org에 오셔가지고 저에 대한 소개, 저희 정관, 저희 선언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오늘 듣고 뭐 하시느라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